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들어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옆에 계신 강사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 강사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치타입니다. 제가 네 발로 잘 달리는 거 보고 동료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제가 운동을 좀 잘 하고요. 예전에는 장애인 시설에서 발야구 1번 강하고 빠른 타자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죠?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중증 뇌병변 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목소리가 아니지만 이렇게 보조기구도 사용하고 말판이나 몸짓 언어를 통해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몸짓을 알려드릴 테니 잘 보시고 호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네, 치타 강사님이 몸짓 언어를 사용해서 오늘 교육 소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사용하게 될 몸짓 언어 크게 세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 질문에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지목을 하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하시면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세 번째, 아닙니다, 거의 쓰시지 않을 표현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하시나요? 네, 이렇게 주먹을 흔들면, 고개를 흔들듯이 주먹을 흔들면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의 교육에서는 아마 거의 쓰실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타 강사님이 소통을 하는 또 다른 방식이 있으시죠? 어떤 건가요? 네, 말판이라고 해서 치타님이 하고자 하는 말을 자음과 모음을 문자로 찍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강사는 누구냐? 저는 갈홍식이라고 합니다. 저는 나야 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치타 강사님과 교육활동 함께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노란들판에서도 직장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치타 강사님, 오늘 강의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희는 1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애란 무엇인가 살펴보고요. 어떤 게 장애인 차별일지, 어떻게 하면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함께 일할 수 있을지 알아볼 겁니다. 다양한 장애인 노동 관련 법과 제도를 알아보고 장애인 고용의 모범적인 사례를 이야기한 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리려 합니다. 여기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일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은 무엇이 있는지요? 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는 지금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고 계시나요? 혹은 장애인 동료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직종이 있나요?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장애인 당사자와 함께 일하신 경험들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과연 일하기 어려울까? 함께 일하기 어려울까요? 치타 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기존의 정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도 제가 일상생활,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이유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 즉 저의 뇌병변 장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생활에 지장을 주는 몸의 상태를 15가지 유형, 그리고 중증과 경증이라는 장애 정도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장애에 대한 정의는 환경적 사회적 요인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장애인이 열심히 재활하지 않아서 장애를 극복하지 못해서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죠. 여러분들 제가 안 보이시는 건 아니죠? 하. 저는 남들이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학교에 계단만 있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노들장애인 야학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배우고 대입 검정고시까지 합격했어요. 지하철역과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휠체어를 이용하는 저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즉 장애인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불편한 몸 때문이 아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장벽 때문이었죠. 계단과 같은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 또한 사회적인 장벽입니다. 손상이 없는 몸이라고 해도 모든 것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차별을 당해서일 수 있고 주변의 환경이 나에게 불리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회적 장벽과 상호작용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이라 규정합니다. 그렇기에 이 나라와 사회는 사회적 장벽을 없애야 할 책무를 집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들 공감이 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장애인들에게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사회적인 환경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감이 안 잡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외국에 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손상이 딱히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떤가요? 그 나라 말을 모르기 때문에 손짓 발짓 다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서 물건 하나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온갖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는 장애인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스웨덴이나 일부 유럽의 국가들에서는 이민자들, 언어가 다른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장애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회가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해라라는 것들이 이러한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장애의 정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사회적 장벽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서 저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경험한 차별, 어떤 것들이 주로 있으신가요? 네,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치타 강사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최근에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노골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할까 싶은데 국가에서 차별을 받았어요. 다들 투표는 잘 하셨나요? 저도 투표는 했습니다. 근데 말싸움이 좀 있었죠.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아마도 상상하시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투표 도장을 제 손으로 쥐고 찍는 게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은 무조건 혼자 해야 한다고 활동지원사님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서 찍을 수 있는 투표 기구를 갖추지도 않았고요. 여전히 장애인은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신랑이 끝에 결국 여러 참관인들이 보는 앞에서 투표를 하게 됐죠. 비밀 투표가 중요하다 하면서 왜 장애인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러한 차별 사례들이 있고요. 실제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많은 차별들을 겪고 있습니다. 치타님도 그러한 상황들을 겪으신 걸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차별은 다양한 차이들을 저와 치타 강사님의 차이, 뭐 나이도 있을 수 있고 장애 여부 혹은 뭐 경제적인 상태, 뭐 혼인 여부, 종교 이러한 개인적인 특성과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다르게 대우하는 것들을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법에서도 이와 같이 차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장애인 당사자에 대해서 차별 인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텐데, 많은 분들이 장애인도 우리 사회에서 일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1000명 중에 1명 꼴이죠. 이렇게 굉장히 장애인에 대한 어떤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에는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실제로는 장애인 당사자가 일터에 나와서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고용률에 있어서도 비장애인 전체 평균적으로는 3분의 2,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에서는 반도 못 미치는 인구가 겨우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금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임금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상황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통계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회생활에서 장애인 당사자가 차별받는 사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별들이 그러면은 장애인 당사자를 장애인의 어떤 특성을 존중하지 않아서냐? 예, 물론 그러한 부분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별의 구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장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편견을 갖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장애인 당사자가 오랫동안 차별을 겪어온 데에는 장애인이 오랫동안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회적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이 가진 차이를 지목해서 다르게 대우할 수 있는 힘. 장애인은 일할 수 없다. 일할 수 없으니까 일자리를 줄 필요도 없고 임금도 적게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 구조를 바꿔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뒤에 법인데요. 어떤 법일까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은 올해로 시행된 지 12년 된 법률이에요. 이 법은 제게 있어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참정권, 사법, 행정, 모부성권, 가족 구성권, 건강권, 그리고 여기 나오지 않는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이 있어서 저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권리를 가진 인간임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가홍식 강사님에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법이었어요. 잘못해서 차별해서 벌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법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장애인 당사자분과 함께 일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느낀 거는 이 법은 나와 치타 강사님이 다르지 않음을 알려주는 법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또한 장애인 차별했다고 처벌하는 법이라기보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의 유형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의 것들이 일일이 유형별로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아까 치타님의 이야기한 사례에서 이 6가지 사례 중 어떤 차별 유형에 해당이 될까요? 네, 하나로 짚기가 많이 어려우시죠? 치타 강사님이 기표하기 어려운 투표 용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활동지원사가 동석해서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이 동행인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차별 유형들이 중첩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이해하기보다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중증적으로 차별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 유형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 치타 강사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결정권은요. 넓게 말해 장애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같은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는 것, 나아가 이러한 선택을 자유롭게 하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까지를 이야기합니다. 뭔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참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애인은 오랫동안 자기 삶, 먹고 자고 일하고 즐기는 모든 면에서 자기 선택을 제한받았어요. 저만 하더라도 예전에 시설에 있었어요. 원장이 매일 하는 말이 있었죠. 너희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나가면 살 수 없다. 다른 선택은 있을 수 없다. 라고 했는데 사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곳은 시설이었어요. 자고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하나하나 시간표대로만 해야 했고요. 밥 메뉴도 시설이 주는 대로만 먹어야 했죠.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유를 빼앗기는 벌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죄 지은 것도 없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선택권 없는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설에서 나와 결혼도 하고 집도 구해 살고 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를 졸업하고 2급 사회복지사가 되었고 장애인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해 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온전한 선택권, 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하죠. 가홍식 강사님, 정당한 편의란 무엇인가요? 네,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치타 강사님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 분 있으시죠? 네, 이러한 활동 지원, 장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주는 활동 지원사님, 그리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적이고 인적이고 유형 형태가 있건 없건 하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 것들을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도 편의시설이 있고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직무를 조정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장애인 노동자의 의사 반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물어보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면요,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노동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하고자 할 때 뭐 공고를 큰 글씨나 쉬운 글씨로 쓴다든가, 면접 장소를 장애인 당사자가, 응시자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이런 것들 갖추는 게 중요하고, 면접 시에도 장애인 응시자가 충분히 자신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직무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업무를 배치하는 것,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들이 정당한 편의 제공의 예시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보시면은 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던져볼 텐데요. 치타 강사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를 들면 사무직 노동자로 함께 일하게 됐다고 했을 때 어떤 편의가 필요할까요? 치타 강사님, 어떤 편의가 필요할까요? 컴퓨터. 치타 강사님이 쓸 수 있는 컴퓨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책상 있고요. 문? 자동문인가요? 네, 자동문이 있죠. 이렇게 김탄재 강사님이 이야기한 편의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병원에 눈치 보지 않고 다녀오고 싶은데 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 네, 필요하죠. 네, 이런 것들 역시 정당한 편의 제공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거 역시나 정당한 편의 제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들을 조성하는 것,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들이 역시나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편의 제공의 경우에는 좀만 생각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 그렇죠? 네. 뭐 직무 조정 이런 부분들, 네, 뭐 시간들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지만, 뭐 자동문을 단다든가 경사로를 단다든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선 기업에서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편의 제공을 하고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어서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치타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은 제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정부, 지자체나 50인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라고 합니다. 장애인 고용 비율은 정부, 지자체의 경우 고용 인원의 3.4% 이상을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규모의 사업체는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갈 선생님,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잘 지키거나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네, 장애인 고용 의무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네, 뭔가 벌금을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벌금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를 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곱해서 월별로 됩니다. 그런데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월 최저임금을 고용하지 않은 인원수만큼 내게 되는데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해야 되는 사업주라면 만약에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그럼 월별로 약 1,800만 원의 어마어마한 고용부담금이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장애인의 고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텐데, 현재 의무고용 대상이 되는 사업체에서 장애인의 고용 인원과 고용률을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2.92%의 장애인이 의무고용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치타사님이 이야기하신 게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많이 근접했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에서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체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정해진 고용 의무를 잘 지켜서 이렇게 고용장려금을 받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을 하는데요. 이 금액이 경증 남성 30만 원에서부터 중증 여성 80만 원까지 부과를 합니다. 작년에 2019년에 중증 여성의 경우에 60만 원까지였는데 이렇게 올해부터 80만 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중증장애 여성이 일터에서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많은 중증장애 여성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인 배려를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요. 먼저 사업주에 대한 제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 지원 제도로는 이런 게 있는데,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통합고용 지원 서비스 지원하고 있고, 치타사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죠. 편의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한 편의시설 자금을 이와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장애인 노동자가 입사를 했을 때 일을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나, 작업지도원을 체계적 교육 훈련이 가능한 작업지도원을 배치했을 때 장애인 노동자 1인당 이와 같은 14만 원의 지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해서 취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일에 관련된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까지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조공학기기 총 212종인데 시타 강사님이 이야기했던 컴퓨터 책상 같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 장애인 노동자가 일할 때 옆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지원을 하고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장애인 노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부담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법을 지키는 것, 그리고 뭐 크진 않지만 고용 장려금과 같은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면서 능숙해질 수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일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동료로서 어떤 함께 일하고 때로는 어떤 동료 시민으로서 책무를 지기도 하고 동료로서 함께 지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 교육이 슬슬 막바지로 진행이 될 텐데요. 네, 시타 강사님이 그러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떻게 일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오셨는데 같이 들어볼까요? 2018년부터 직장 및 회사 단체는 의무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어 그에 대한 강사의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야장애인권 교육센터에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자격증 공부를 하게 되었고 드디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몇십만 원 받는 월급은 도리어 복지부로부터 받는 수급비의 삭감으로 연결되겠고 또 지방을 포함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는 교통비, 활동지원사 선생님을 포함한 식비 등등을 감안하면 별로 우리 집안 수입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계산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얌전하게 수급비 받는 것에 비해 추가 수입은 얼마 안 되고 노동력과 시간 그리고 밖에서 식사를 자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정식으로 이 사업에 취업하여 전문 강사를 하겠다는 인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돈 문제가 아니라도 저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당하게 세금 및 사대보험 등을 당당하게 부담하고 의무를 다하며 중증장애인이라고 항상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권리 주장을 하더라도 나 자신에게 더욱 당당해지겠으며 그에 따라 내 목소리도 더 힘과 자신이 실려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는데도 더 유리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직장인 대상의 장애 인권 교육 강사의 업무도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여러 사람들이 얽혀서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신감도 갖게 되어 수입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라도 조금 더 많은 일과 강의를 갈구하며 더 많은 일을 주기를 저를 고용한 나야 측에 요구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냥 수급비로 생활을 하던 시절에 비해
경제적인 플러스 요인은 교통비와 식사비 등 부대 비용을 감안하면 무시해도 될 만큼 미미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이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여러 군상 중에 한 사람 몫을 하는 성인으로 합류하였다는 만족감과 일을 할 때 느끼는 내 자신도 살아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만족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을 비롯하여 그 누구라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치타 강사님이 현재 일하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강의하는 장면이에요. 치타 강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비장애인 강사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치타 강사님의 여러 동료들 중 한 명일 뿐이고요. 옆에 보시면 또 다른 강사님하고 강의를 하고 계시죠. 이렇게 옆에서 또 치타 강사님이 강의하고 계시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일할 수 있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가 일터에 더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마음 내주고 장애인 당사자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들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교육이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교육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늘 직장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요, 먼저 장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이냐, 사회적 정의, 장애인들이 장애인이란 사회적 장벽에 의해서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장애가 있는 손상이 있든 없든과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을 포괄하는 말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과 비장애인 동등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 물적이든 인적이든 유형이든 무형이든 지급된 제공되어야 되는 편의를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노동력을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 걸 확인하셨는데 대표적인 제도로 장애인 의무고용들이 있다. 장애인 당사자가 오랫동안 취업 경쟁에서 소외됐기 때문에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의무고용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딴 데 가서 듣기 힘든 치타 강사님의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저희가 교육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치타 강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보통은 장애인을 대할 때 마치 스스로 사고할 성숙한 의식도 없는 어린 아이처럼 생각하거나 비장애인에 비해 일부분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빌미로 마치 모든 것이 불가능한 무능력자로 간단히 취급해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사례나 주위의 수많은 중증 장애인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살아갈 수 있으며 저의 경우에서 보듯이 섬세한 감정을 지닌 같은 인간이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사회인입니다. 장애인이다, 늙었다, 못 배웠다 하는 이유 등으로 일할 능력, 사회 생활을 할 능력과 의욕이 없다고 쉽게 단정하곤 합니다. 그러나 저의 사례에서 보듯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편견이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신을 믿고 의욕을 버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길이 있을 것이라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타 강사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한다는 거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